잘키우자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부에 이어서 2부 그 기출문제를 갖다 놓고 비문학 독해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 해결하는 방법을 그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쪽 영상을 찍다가 이 뒤로 뭐가 시꺼먼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쟤는 저기 유기견 지난 겨울에 추울 때 떨고 있는 거를 잠깐 보호한다는 게 이제 저기 와서 사는데요. 중성화 수술 좀 시켜가지고 다른 집에 다시 이제 입양을 보낼 생각입니다. 가끔 주의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특히 국어 중에서도 비문학 독해 얘기만 나오면 머리카락이 바짝바짝 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아이를 특목고에서 자퇴를 시켜가지고 나와서 저로서는 아주 상당히 부담도 갖고 집어넣는 것도 제가 집어넣고 자퇴도 제가 시켰기 때문에 아이 장례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대학을 보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시켜 줘야지 애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에 5월 6일부터 수능을 했거든요. 바로 아득히 먼 오늘 같네요. 아이를 아이 얘기하면 좀 그렇네요. 검정고시장에 들여다보내고 분석을 하다 보니 뭔가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는 수능밖에 없구나. 그래서 수능으로 5월 6일 2002년도 5월 6일 살던 집을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저기 강원도 강릉시에 내려가서 둘이서 합숙을 하면서 공부를 시킬 때입니다. 자, 기왕 제가 집어넣을 때도 제가 집어넣고 데려 나올 때도 제가 데려 나왔는데 수능 성적에 잘 받으려고 욕심이 났겠죠. 근데 이 국어에서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됐는데 비문학 독해 부분에서 가끔 틀려요. 황당하게 틀리기 때문에 이거 왜 이런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한테 있는 마인드로 그때 우리 애를 가르쳤으면은 그냥 한 방에 끝냈죠, 모든 거는. 그때는 저도 처음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버벅들 때니까 인터넷 강의가 최고인지 알고 비문학 독해를 좀 해결하려고 메가스터디 강좌를 찾다 보니 이게 7월에서 7월 달쯤 됐는데 노량진에서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국어 강사가 하나 왔다고 하면서 김모식이라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트로덕션 강의에서 구조독해라는 거를 내세우면서 이것만 하면 푼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한 번 강의가 60분, 70분, 어떤 데 100분도 되는 걸 여름 내내 들렸는데 그러면 구조독해 하면서 구조독해 얘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좌를 끝으로 쫓겨났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없는 그때 그러면 비문학 독해 때문에 강좌를 들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제가 판단 실수로 그 긴 여름날을 좋은 시간을 전부 다 그놈의 강좌 듣느라고 엄청난 시간을 허비한 게 지금도 아주 뼈에 사무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능이 끝난 다음에 노량진 쪽에 가서 알아봤어요. 도대체 비문학 독해 뭔데 저놈이 저런 걸 가지고 강의를 하러 와서 사기를 치고 갔느냐 하는 걸 해보니까 이따가 후반부에 아니면 다음 강좌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참 황당한 거였어요. 그래서 비문학 독해 얘기만 나와도 귀가 쭈삣쭈삣합니다. 머리카락도 쭈삣쭈삣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를 당하지 말라고 제가 이 비문학 독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잘키우자 TV에 오신 시청자 자녀분들께서는 제발 제가 시키는 대로 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올바른 풀이법으로 비문학 독해를 해서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그 기출문제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그 국어 수능 국어 문제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부터 먼저 정의를 내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30문제 풀었다 이러면 그 중에 2문제 틀렸다 이러면은 2문제가 왜 틀렸나 다시 보고 찾아보는 것이 수학적 이론이잖아요. 수학적 약속. 그거는 교과 과정에 있잖아요. 그걸로 문제를 풀잖아요. 그걸 잘못 적용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다시 다음 문제에서 그런 실수를 안 하게끔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영어 문제를 50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2문제 틀렸을 땐 내가 어휘 때문에 틀렸다 그러면 어휘를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고 구문을 몰라서 틀렸으면 또 구문을 배우면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거고 어법을 틀렸을 경우는 어법을 다시 복습을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국어입니다. 국어 문제는 틀렸을 경우에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틀린 문제 일단 국어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른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출제된 문제라든가 시중에 어떤 문제집에 나왔던 문제하고 겹치는 수능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거든요. 그럼 내가 풀었던 문제를 틀렸을 경우 그걸로 끝장이에요. 틀리면은 그 틀린 문제는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틀린 문제로 또 국어 이론을 배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비문학 독해라든가 이 전부 다 이 사실적 사고를 묻는 문제. 그런 지문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죠.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뭐 수능 출제위원이 게을러 가지고 일반 문제지에 있는 지문을 따오겠어요? 문제지에 있는 지문을 따오는 경우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의 국어 지문을 따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오죠. 또 새로운 지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국어 예를 들어서 8절 가지고 80분 내에 45문제를 풀었다. 열심히 풉니다. 풀어가지고 답을 쫙 맞춰봤어요. 다 맞고 2개가 틀렸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45문제 중에 43문제를 맞췄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 43문제는 내가 언제든지 찍지만 않았다면 내가 확실히 답을 확신하고 마킹을 했는데 맞췄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라도 항상 맞출 수 있는 거 확인한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건 결론적으로 고3이 엄청 바쁜데 시간 낭비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시면 제 강의 듣지 마세요. 그럼 2문제 틀렸는데 그게 나한테 득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 문제가 다행히도 사자성어나 속담 문제, 고전문학을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라든가 또 어휘 문제라든가 어법 문제 요 정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비중을 안 차지하잖아요. 그걸 그럼 다시 배우면 돼요. 그걸 다시 배우면 돼. 나머지 문제에서 틀렸을 경우는 그건 헛삽질한 거야. 이렇게 요즘 흔한 말로 삽질한다 그러죠. 그 문제 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답을 맞춰보고 답을 보잖아요. 다시 볼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답을 확인하는데 답을 봐놓고 그렇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 틀린 문제가 득이 돼요? 안 되죠. 내 말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국어 문제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 30문제 중에 28문제를 풀면은 그 28문제가 수학적 이론을 다 동원한 거기 때문에 복습은 되잖아요. 지수로구가 나오든 어쨌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니까 복습이 되잖아요. 영어도 문제풀이에 어휘도 나오고 구문도 나오고 하니까 복습은 되잖아요. 국어는 복습될 게 없어요. 조금 전에 몇 개 찍어둔 그거 빼놓고는 속담이라든가 어휘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사자성어 이런 거 그럼 배우면 되는 그거 빼놓고 나머지 문제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그거는 틀리면 그거 끝장이에요. 헛짓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랄이 아니라 지랄이 헛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어 문제 풀 때는 틀리지 말아야 돼요. 틀리지 말. 그 어떻게 안 틀려요? 확인하면 다 나와요. 이렇게 확인하면 조금 이쪽 이 묻는 말이 본문 안에 있잖아요. 확인만 해주면 돼요. 이 선지는 이 부분에 있다. 확인. 그럼 정답 못 골라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휘력 부족하다 그러면 어휘력 조금 보면 되는 거고, 잘 모르면 사전 펴놓고 배우세요. 어휘는 그거 뭐 머리 짜낸다고 응용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틀린 문제조차도 자기가 틀렸냐 맞냐 맞춰보다 보면은 답을 다 봐버리는데 그 무슨 복습이 돼요? 또 그 문제 나지도 않는데. 그래서 국어 문제는 풀 때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차라리 어법이라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워서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파트의 부분은 모르면 차라리 기본서를 보세요. 그리고 빨리빨리 익혀야죠. 그 외에 예를 들어 뭐 비문학 독해라든가. 그래서 난 비문학 독해가 안 돼요. 이래가지고 백날 풀어보세요. 단 1mm도 안 늘어납니다. 그게 국어 문제의 특징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고3 바쁜 시기에 비문학 안 된다고 마구잡이로 그 문제 풀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좀 따라해 보세요. 확실히 득이 됩니다. 알았어요? 국어를 못한 애는 탐구도 못해요. 이건 10년 전 얘기고 지금은 국어를 못하면 영어도 못해요. 수학도 못합니다. 수학에 지문으로 된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응용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또 확률 문제라든가 이거 독해를 못해가지고 틀려요. 그러니까 몇 달 남지 않은 이제 6개월 남았지만은 제가 시키는 대로 집중해서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문제 푸는데 10분이 걸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습관을 들여놓다 보면은 수능 전날쯤 되면은 엄청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뭐 바보들이나 그거 해도 안 늦어. 늘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그 인터넷 강사들, 국어 강사들 중에는 아이들이 쓸데없이 겁을 줘가지고 자기가 뭐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블로그에다가 올라온 글을 한번 여기다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2019학년도 수능 난이도 급격한 상승. 1등급 컷 무려 84점. 평균 점수 55.08점. 역대 최저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쓸데없이 애들 겁주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그 밑에 표를 하나 딱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놓고 이 땅색은 평균 점수고 파란 선은 1등급 순 컷 뭐 이래가지고 급격히 이렇게 쭉 점수가 낮아져서 어려워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그랬는데 사실은 이 그래프를 제대로 그린다면은 이게 이 밑에까지 한참 내려가야죠. 밑에 거를 싹 잘라버리니까 점수가 요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 표를 제대로 보려면은 밑에 거를 제시했어야지. 이렇게 밑에 싹 잘라놓고 이렇게 국어가 어려워졌으니까 내 강의를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국어 시험 어려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변별력이 있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변별력 때문에 보는 건데 개나 소나 다 100점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08년도에 1등급 컷이 90점, 1등급 컷 92점, 94점, 한때는 98점까지 간 적도 있고 문제가 많이 쉬웠다는 얘기죠. 쭉 그러다가 갑자기 팍 꺾어졌어요. 문제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아이들 실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문제가 쉬워지면 다 맞춰야 되잖아요. 변별력을 그나마 살아나려면은. 1등급 컷이 98점이면 2등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2개 틀리면은 2등급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모든 수능생이 그래. 수능장에 딱 들어가서 문제가 쉽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겁먹어야죠. 아이고 다 맞춰야 되는구나. 그리고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내가 어려운 건 니들은 다 죽었어. 이러고 신나게 풀어야죠. 내 말이 맞잖아요. 이때는 전부 다 제가 지도하는 애들은 한 개 아니면 틀리지, 재수 없어서 한 개 틀리지 않으면 다 맞췄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다 맞춘다는 게. 아주 집중해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때는, 국어, 다른 과목에 비해 하루에 10시간 공부한다 그러면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는 1시간밖에 안 합니다. 1시간. 딱 필요한 것만 딱딱 맥을 짚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뭐 3시간, 4시간 하게 되겠죠. 문제풀이, 쓸데없는 문제풀이 하느라고. 그래서 이게 아주 이 코디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 노하우가. 이때는 진짜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때는, 큰 노하우 없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가르치면 점수가 무조건 95점, 98점, 100점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 개가 또 짖네요. 그러냐고 들어주세요. 어쨌거나 상황이 이런데 이런 도표를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 어휴 진짜 그렇구나. 1등급이 이만큼이고 그 밑에 평균 점수는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진짜 더럽게 문제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죠. 정확히 봐야 되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딱 걸려요, 이런 거. 그래서 한번 도표를 나중에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신문 기사도 탁 제공을 해요. 이러다가 국포자가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책 사봐야 되고 자기 강의 들어야 되고 학교만 다녀서는 못 푸는 수능. 수능 문제는 원래 그래요. 원래. 이거 그래가지고 뭐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한다나 이런 또라이도 있는데요. 또라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수능 문제 자체가 학교에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매뉴얼을 보여드릴 테니까 수능 출제 매뉴얼이라고 있거든요. 평가원에서 수능은 이렇게 출제를 한다. 거기에 지침대로 여태까지 계속 출제해왔는데 무슨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뭐 무슨 방법을 마련해야지 점수를 수능 난이도를 낮춰야 되겠구나. 천만의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다음 기사 이거 2019 학년도 수능 불수능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난도 조절 실패 선고 사과했다. 해서 한겨레에서 뭐 이런 기사를 했는데 이때는 딱 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호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데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쓸데없는 뉴스를 이렇게 가려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쓸데없이 그래서 잘 키우자 TV에 오면은 이런 거 피식피식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국어 문제에 대해서 평가원에서 우리는 국어 문제를 이렇게 만든다 하는 걸 알아야지 공부하는 대책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거기 평가원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수능 국어의 문제 구조 이렇게 해서 화법, 작문, 문법 이렇게 해서 이게 각각 5문제씩 15문제가 나고요. 그다음에 문학에서 15문제 나고 비문학에서 15문제 나고 그래서 이 요소마다 뭐 사자어, 한자어, 속담, 고사성어, 뭐 기타 등등 어휘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작년 수능에서 가장 어려워했다는 게
이게 지문 하나가 2천자가 되는 지문이 있었어요. 장문 독행. 앞으로는 이거 계속냅니다. 앞으로는. 왜 계속 내느냐? 난이도 조절하는데 이게 최고거든요. 글자 수를 늘리면은 당연히 이거에 이렇게 많으니까 시간 부족을 호소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옛날부터 비판적 추론 문제, 이게 비판적 추론 문제 하나의 유형인데요. 이것 옛날부터 어렵게 느꼈어요. 독서를 안 한 애들은. 그래서, 수능 출제 매뉴얼엔 읽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읽기는 여기 영자가 빠졌네요. 언어 영역 시험에서 가장 비중이 큰 영역이다. 이렇게 매뉴얼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과 그렇게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또 글의 구조와 내용 등을 재조직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이게 매뉴얼에 나온,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나아가서 문자 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림 읽기, 표 읽어내리기, 이게 표나 그림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학하고 과학 탐구하고 사회 탐구하고 아주 직결되는 얘기예요. 거기 맨 자료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못하면 탐구를 못한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국어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읽기의 경우는 비문학 제재와 문학 제재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낸다. 그게 무려 여기 위에서 보면 비문학 15문제, 문학 15문제, 30문제예요. 45문제 중에. 그럼 몇 프로예요? 이거 못하면 수능 끝난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네, 또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기, 이 비문학은 어떻게 읽느냐. 자, 또 이 비문학을 출제할 때 내는 지문은 어떤 걸 내느냐.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책을 사서 독서할 때 이런 거 비슷한 글을 많이 읽으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주제와 소재에는 제한이 없다 그랬는데, 그중에 이제 파트별로 보면 인문사회 분야의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이과 애들은 한테는 쥐약이에요. 아이고, 어려워. 뭐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 그런 걸 방지하려면 책을 미리 읽어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 사회 현상의 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책, 예를 들어서 역사, 철학, 종교, 윤리에 관한 책, 어려운 책은 필요 없어요. 또 정치에 관한 것도 조금, 또 경제에 관한 것도 뭐 대충 이렇게 그래서 쉬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읽을 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법이라든가 지리, 언론, 환경에 관한 책, 분야별로 쉬운 책으로 한두 가지씩 읽어서 수능장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때 읽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지문. 이 과학기술 지문 나오면 또 어떻게 돼요? 문과 애들한테는 또 쥐약이죠.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이러면. 그래서 이게 자연현상 및 수리, 숫자, 그 다음에 실용적인 기술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의학, 공학, 농학, ICT, 뭐 인터넷이라든가 그쪽에 관한 책을 좀 읽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학 예술 분야,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 예술 형식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책을 읽어라. 시, 소설, 희곡, 음악 이렇게 제가 잘 해놨으니까요. 잘 기억이 안 날 땐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한번 다시 보시고 이런 책을 사시면 돼요. 서점에 가서 쭉 보다가 여기에 맞나 이렇게 다 제시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생활 언어에 관한 거 이렇게 해서 언어의 기호, 국어의 특징, 의사소통, 매스컴, 일상 대화 등의 이런 책을 읽어라. 그래서 읽기 이게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그 비문학 지문이 바로 이런 지문이 나온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글을 접하여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배경 지식을 넓히고 어휘력을 신장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배경 지식을 넓히고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충이라도 약간의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글에 제시된 정보를 정리하면 읽는 습관을 갖자. 그러니까 독서를 할 때 이런 습관을 가지고 읽도록 부모님들이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평소 이 책자가 빠졌는데 책을 읽을 때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파악하여 꼼꼼하게 읽는 습관.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갖자.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라고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그 안에 보면은 엄청난 문장으로 돼 있어요. 이게 책으로 한 권 돼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발췌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얘기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참고로 하셔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언어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넓고 다양한 독서를 통하여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그다음 생활, 언어 등의 분야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이나 그 대상을 이해, 이런 기본 개념이나 이런 대상으로 쓴 책이 있으면 한 번쯤 읽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으로 연계하여 이해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잘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다 할 때는 애가 어렵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조금 연구하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학교에 가면 뭐예요? 선생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써먹어야죠. 모르는 건 학교 가서 부모님들 뭐 바쁘시고 하면 그래 그거는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그걸 와라. 그리고 또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갔더니 놈들이 뭐라 그러더냐 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글의 내용 전개 방식,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며 읽기. 비판한다는 게 이런 그냥 마구다지로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욕하면서 그게 이게 적절한가 아닌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읽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여태까지 이랬는데 이게 맞구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글을 읽을 때 모르는 어휘는 사전을 찾아가 보거나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그랬죠. 항상 국어책을 끼고 살라. 요즘 평준화되고 10년 전부터 애들 책상에 국어 그 사전이 없어졌어요. 뭐 진짜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자사전도 없어졌어요. 다 스마트폰 가지고 만지작만지하면서 단어 겨우 하나 찾아보고 딴짓 30분 하고 그래서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귀찮지만은 종이로 된 사전을 꼭 줘가지고 모르는 어휘를 있으면 찾아보거나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기. 옛날 애들은 자꾸 제가 10년 전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뭐 도구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백과사전, 책,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개념과 기능을 파악하기. 그래서 집에는 뭐 백과사전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가 그 백과사전을 보면 또 볼 게 많잖아요. 이게 아니면 보다가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보고 해서 그냥 그것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 들어가면은 그거 찾아보고 쓸데없이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하는데 다 공부하고 관계가 없는 걸 찾아보잖아요. 낚시 기사나 보고 앉았고. 근데 백과사전은 이거보다도 낚시를 당해봐야 다 진짜 백과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백과사전을 그 애들이 보기 힘들어하면은 좀 크더라도 그림이 많이 들어간 거 그런 걸 하면 됩니다. 저희 집에는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 문제에서 비판적 사고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개념을 모르면 또 안 되죠. 죄송합니다. 비판적 사고란 언어 표현과 이해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거, 이게 표준이라는 얘기죠. 준거에 의해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그 정당성이나 적절성 또는 가치 및 우열에 관해서 평가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 이 부모님들 여기서 멈춰놓고 여러 번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싹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이 이에 해당되지만 이러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여기서 감상이라는 그 어휘는 뭐예요? 영화 감상, 그림 감상 이랬죠. 근데 여기 아주 킬러에 해당되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국어에서 시 같은데 이 시는 감상적이다 이랬을 때 영화 감상이나 명화 감상이 아니라 여기는 슬픈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문학적인 글에서도 글의 내용이나 표현에 대한 비판이나 독자의 태도에 관한 비판 능력 등은 여기에 포함된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그랬죠. 평가원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나갑니다. 특히 대학 교육인 지식의 단순한 암기를 넘어서 문제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 능력은 중요한 측정의 대상이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원래 처음부터 국어 문제는 국어라고 안 하고 어로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학에 와서 교수가 강의하는 거를 제대로 집중해서 알아듣느냐? 그래서 듣기 문제가 있었어요. 요즘은 듣기를 빼버렸잖아요. 지들이 편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대학 가면은 뭐 노트를 그 텍스트를 한 과제로 다음 주까지 뭐 200페이지를 읽고 썸마리를 해와라. 뭐 이런 그 레포트 제출해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그 책을 읽고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여기서 수능에서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뽑아내는 애들은 니는 서울대, 잘 못 뽑아내는 애들은 니는 저 밑에 공부 별로 안 하는 지방대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비판적이란 말은 이 말이 지니는 의미는 어떤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얘기가 나오죠. 정확히 평가 또는 비평과 관련된 긍정적인 판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때 비판 자체가 어떤 기준에 따라 행하여진다는 점에 비추어 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객관적 표준이 필요하다.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 또는 사고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정확성과 적절성을 기준으로 하는 내적 증거와 이건 나중에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 사용의 외적 상황에 국면과 관련하여 그 타당성과 효용성을 기준으로 하는 외적 증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매뉴얼 자체도 여러 가지 용어가 하니까 우리 이미 공부를 손 놓은 부모님들은 이게 참 그 어이 좀 때로는 좀 난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식 제대로 배우려면 가르쳐 주려면은 부모도 배워야죠.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말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나? 그리고 한참 헤매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수능 출제 매뉴얼입니다. 평소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독서 체험이 풍부한 학생이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출제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바꿔서 뜻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평소 학교 수업에 충실하지 않고 독서 체험이 거의 없는 학생은 못 풀도록 출제를 한다. 제 말이 맞죠? 그렇잖아요. 독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또 강조가 되네요. 그다음에 문항 자체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항은 배제를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런 뜻이 아닌데 넌 이런 뜻으로 해석되나? 다른 뜻으로 해석됐을 경우 답이 2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지문을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수학이 그 매스가 아니고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언어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를 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대학 가서 강의를 듣고 뭐 썸마리를 하고 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단순 암기에 의해 답을 할 수 있는 평가를 지향하고 그런 건 안 내겠다는 거죠. 주어진 문제의 상황을 통해 문제를 추리하며 분석하고 탐구하여 해결하는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데 역점을 두며 요즘은 이 정도까지는 그 어려운 문제는 안 낸다는 거죠. 작년에 딱 한 문제 있었어요. 그 한 문제 냈다고 다들 아주 입에 거품 물고 난리를 쳤는데 그 평가원에서 또 냅니다. 조금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또 냅니다. 그 다음에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뿐만 아니라 어휘와 어법 관련 내용도 포함하여 출제를 한다. 출제 범위를 이렇게 늘려놨어요. 그다음에 출제에 사용되는 지문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문학, 예술, 생활, 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데 여기에 그 지문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없거나 비교육적인 지문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뭐 마약에 관한 얘기라든가 도박에 관한 얘기라든가 우리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뭐 리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든가 그런 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글을 선정하여서 다양한 분야의 글을 통해서 독서 체험의 폭과 깊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한다. 전부 다 독서 얘기예요. 독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오답지에 대한 점검 사항을 다음과 같다. 그래서 오답이 선택지문 5가지 중에선 오답의 매력도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오답을 그 안에다 넣겠다는 얘기예요. 대충 읽고 딱 보니까 이게 답이다 하는 놈들 죄송합니다 하는 친구들한테 점수를 깎기 위해선 매력적인 오답을 만든다. 그래서 대충 읽은 애들은 아이고 바쁜데 이게 답이네 했다가는 그냥 맛이 휙 가는 거죠. 오답지는 모두 문두복이나 지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비문학 독해 안 되는 애들 제일 그 강사들이 가지고 나는 게 뭐겠어요? 구조 독해. 그래서 앞에 딱 보니까 그러나 뭐 이런 게 나온다든가 그와 관련해서 다시 말하면 뭐 이런 데 유의해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오답지는 모두 문두복이나 지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가 그거 가지고 오답을 낸다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배운 애들한테 오답을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가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딴 거 하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문제 안 낸다는 얘기예요. 지문을. 또 관점에 따라 정답이 여러 개가 될 수 가능성이 없는가. 이거 얘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답이 2개 나오면 큰일 나죠. 근데 여태까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답지에 비해서 너무 띄든 오답지가 없지 않는가. 뭐 문제가 황당하게 1번 선택 지문에서 나는 정답일까? 다음 뒤에 뭐 2번은 나도 정답일 수 있지. 3번에는 난 정답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답지를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 5가지를 다 따져보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꼼꼼하게. 그래야 정답 딱 잡고 만점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계속 애들이 긴장 풀었다가는 오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그다음에 또 정답지에 관한 이게 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뽑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지에 관한 점검 사항은 또 다음과 같아요. 관점에 따라 오답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래가지고 또 점검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답 시비에 소지가 있지 않을까. 얘네들이 제일 겁나는 거죠. 출제자들이. 그 다음에 묻는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도 금방 다들 답을 찾을 수 있는 너무 뻔한 답지가 아닌가. 뭐 그런 건 안 낸다는 거예요. 5개 선택지 지문 중에선. 그 다음에 지문이나 문도와 관계없이 정답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은가. 그래가지고 검토해서 그런 건 다 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문항 검토 사항은 또 다음과 같아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게 출제되었는가. 그렇게 기여할 수 있게 출제는 하겠지만은 학교에서 안 하죠. 학교에서.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 시중 참고서나 모의고사, 학원 교재, 신문 등 기타 등등 어떤 문제와도 나와 있는 문항을 겹치게 출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직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습만 할 뿐이지 문제 많이 풀었다고 내 수능 실력이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아니다. 대충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풀이 많이 한다고 내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 적당히 해야죠. 그것도 좋은 걸로. 그래서 지나치게 어렵거나 쉬운 문항은 없는가? 없는가 이랬는데 이러면 다 쉬우면 다 맞추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 지나치게라는 게 지들이 조정을 못해요. 그래서 매년 난이도를 아주 평범하게 출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쟤네들이 이 난이도 조절 여태까지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만으로 능히 풀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자, 이런 문제는 이제 학력고사나 예비고사 때 있었던 얘기죠. 수능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수능에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은 수능장에 참고서 다 가지고 들어가서 쳐도 된다 이거예요. 남이 쓴 답을 컨닝을 해가지고 뺏기는 거는 사실 그거는 부정행위로 해야 되겠지만 책은 다 가지고 들어가라. 그래도 무방해요. 그런데 책을 가지고 가서 풀면은 다 시간 부족을 호소하고 그냥 책 없이 풀었을 때 90점 나올 애들이 책 20 풀으면 60점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또 교과서가 많은데 특정 교과서를 사용한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교과서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내용만 난다 이런 얘기예요. 또 특정 교과서에서 한 그림을 따오더라도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포함된 거를 낸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자 이게 국어 영역에 한정된 겁니다. 이걸 다른 영역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국어는 이렇게 난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상식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작년도 국어 기출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면 머릿속에 더 쏙쏙 들어오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제가 왜 시간을 내서 이걸 먼저 해드리는지.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런 내용 아마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고3 고등학교 애들한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어디서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아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국어 선생님이 이걸 안 하고 애들 국어를 가르친다는 거는 무책임합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적어도 애가 풀 수 있는 문제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건 알아야죠. 너희들이 게 맛을 알아? 그러면 게가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쪄서 어떻게 살을 발려 먹는 건 알아야 게 맛을 알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비유를 자꾸 들어가지고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약간의 능력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